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구름을 벗삼아 살아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 힘든 척박하면서도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밤낮 없이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마을 끄트머리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흙벽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지붕에 이영도 색이 바랬지만 마당만큼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강쇠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강쇠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와서 남의 밭일을 돕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강쇠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몇 해 전부터 이름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강쇠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좋다는 약초는 다 구해다 다려드리고 겨울이면 방구들이 식을까봐 밤잠을 설치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강쇠는 겨울을 날 백감을 마련하고 혹시나 어머니 약값에 보탤 귀한 버섯이라도 찾을까 싶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새는 험하고 바람은 매서워서 나무들이 서로 부대끼며 우는 소리를 내었고 낙엽이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어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지게를 짊어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낫을 휘두르며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이 산은 워낙 깊어 호랑이나 늑대 같은 짐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강쇠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나타났는데 그곳은 고목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닦으며 주먹밥으로 요기를 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소리인가 했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강쇠는 먹던 주먹밥을 다시 품에 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는데 가시덩굴이 우거진 바위 틈 사이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사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통은 어른 팔뚝만큼이나 굵었고 비늘은 마치 귀한 옥을 깎아 만든 듯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허리춤이 무거운 돌과 덫 사이에 끼어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징그럽거나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겠지만 강쇠는 그 흰 뱀의 눈을 보는 순간 기이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솟구쳤습니다. 뱀은 강쇠를 보고도 공격하려 들지 않고 마치 사람처럼 그윽하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산짐승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뱀이 놀라 물까봐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가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조금만 참아다오라고 말하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흰 뱀은 강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몸부림을 멈추고 얌전히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뱀을 누르고 있는 바위를 들어 올리고 날카로운 덫을 벌려 뱀의 몸을 빼내 주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피가 계속 흐르자 강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 소매를 찢어 뱀의 상처 부위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동안 강쇠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흰 뱀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강쇠는 뱀을 안전한 풀숲으로 옮겨주며 이제 되었으니 어서 가서 낫거라. 다음에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곳에 숨어 지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흰 뱀은 숲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제자리에 머물며 고개를 들어 강쇠를 향해 몇 번이나 까닥거리더니 마치 그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아서 강쇠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뱀은 소리 없이 낙엽 위를 미끄러져 숲의 짙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강쇠는 뱀이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나무를 하여 지게에 가득 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는데 이는 아마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오니 이미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강쇠의 집 굴뚝에서도 희미하게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이 올 시간에 맞춰 불을 지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강쇠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부엌 아궁이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 한 귀퉁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산이 깊어 조금 늦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나는 괜찮다. 네가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만나지 않았나 걱정했어. 밥은 먹었느냐?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쇠는 낮에 있었던 흰뱀 이야기는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산에서 좋은 약초를 조금 캐었다고 둘러대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밥상을 물리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들이다가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강쇠는 다시 그 깊은 산 속에 서 있었는데 낮에 구해준 흰 뱀이 나타나 사람의 말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뱀은 은인시여,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곧 귀한 인연이 댁을 찾아갈 테니 부디 놀라지 마시고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강쇠가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강쇠의 가슴 속에는 꿈속에 빛이 남긴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여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은 황량했지만 강쇠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지붕에 올릴 이영을 엮고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겨우 내깬 장작을 헛간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빚을 좀 진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년 농사를 잘 지어 갚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강쇠의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강쇠의 먼 친척, 벌되는 사람이 강쇠의 집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강쇠의 집은 비록 낡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말이 돌곤 했습니다. 강쇠는 그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소중히 여길 뿐 땅의 가치 같은 것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낯선 거강꾼들이 드나들며 강쇠네 집터 이야기를 수군거린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설마 같은 피를 나눈 친척이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쇠가 뒷산에서 땔감을 구해 내려오는데 동네 친구인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강쇠야, 큰일 났어. 저기 아랫마을 사는 칠성 아저씨가 너희 집으로 가고 있어.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아무래도 빚 독촉을 하러 가는 모양이야. 돌쇠의 말에 강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강쇠의 먼 당숙벌 되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친척들을 돕기는커녕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쇠가 어머니 약값으로 쌀 몇 가마니를 빌려 쓴 적은 있었지만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기에 칠성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쇠는 지게를 진 채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신 집에 행여나 칠성이 들어가 행패라도 부리면 큰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칠성의 고함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빌려간 쌀이 언젠데 아직도 갚을 생각을 안 해? 정 못 갚겠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던가. 마당에는 칠성이 뒷짐을 지고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칠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이게 무슨 행패십니까? 약속한 날짜는 아직 보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강쇠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름? 보름 뒤라고 네가 돈이 솟아나겠느냐? 쌀이 솟아나겠느냐? 내 보아하니 너희 형편에 그 빚 갚기는 글렀고 내 이 집터를 쳐서 빚을 탕감해 줄 테니 그리 알아라. 칠성은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칠성이 노리는 것은 쌀 몇 가마니의 빚이 아니라 명당으로 소문난 강쇠의 집터라는 것을 강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설은이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힘으로 맞설 수도 없어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고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아무리 빚이 중하다 한들 사람 사는 집을 내놓으라니요. 제가 어떻게든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날짜에 맞춰 갚겠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강쇠는 칠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네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해? 당장 집문서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쫓아낼 테니 각오해.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침을 괸뱉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이 돌아가고 난 뒤 강쇠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쇠야,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차라리 내가 죽어야 네 짐을 덜 텐데. 어머니의 눈물 섞인 말에 강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이 집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강쇠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밤이 깊어지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 맞으면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강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권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협박과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가난이라는 굴레가 그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야밤에,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다시 한번 계십니까? 길 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의아한 마음에 호롱불을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삐그덕 소리를 내며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옷이 몸에 휘감겼지만 여인의 얼굴에서는 묘하게도 창백하고 신비로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순간 어젯밤 꿈에 보았던 흰 뱀이 떠올라 멈칫했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잦은 날씨에 어찌. 일단 안으로 드시죠.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강쇠는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쇠의 운명을 바꿀 기이한 인연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차가웠던 마루의 공기가 훈훈해지는 것을 강쇠는 느꼈습니다. 여인은 강쇠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몸을 받아주시니 이 은혜 백골이 난망입니다.
저는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가 계신 안방 아랫목을 내어주려 했으나 여인은 한사코 사양하며 건넌방에 찬 기운이 도는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쇠가 방을 데워주려 군부를 지피러 나가자 여인은 묘한 눈빛으로 강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산속에서 만난 그 흰 뱀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의 위협, 갑작스러운 비,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신비로운 여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강쇠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지붕을 때리고 바람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었지만 여인이 들어온 건넌방 쪽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강쇠는 내일 날이 밝으면 칠성이 또다시 찾아올 것을 걱정하면서도 오늘 밤은 이 낯선 손님을 편안히 모셔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정성껏 불을 조절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깊은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걸린 해는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을 비추어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똑똑 떨어지며 아침의 정적을 리듬감 있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평소 같으면 찬 기운이 훅 끼쳐와야 할 마당에 왠지 모를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간밤에 비에 젖은 채 찾아왔던 그 기이한 여인이 생각나 건넌방 쪽을 바라보니 돛돌 위에 하얀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손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향하려 했으나 부엌에서 이미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제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그을린 부엌이 여인의 손길이 닿자 마치 새 것처럼 윤기가 흐르는 듯했고 아궁이의 불길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타올라 솥뚜껑을 들썩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인기척을 내자 여인은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맑고 고와서 강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변변치 않은 솜씨지만 따뜻한 국이라도 드시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청아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강쇠는 손님에게 일을 시켰다는 죄송함과 고마움이 교차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니, 손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냥 계셔도 되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인이 차려낸 아침상은 강쇠네 집 살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하고 풍성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밥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뒤뜰 텃밭에서 갓 뜯어온 듯한 시래기로 끓인 국에서는 깊고 진한 향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입맛이 없어 미음 몇 숟가락도 겨우 넘기시던 어머니가 그날 아침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는 강쇠야, 오늘 국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다 하시며 잃어버렸던 화색을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가 잘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했고 이 모든 것이 저 낯선 여인 덕분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쇠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댁이 어디신지,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며칠 더 머물다 가셔도 좋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불편하실까 걱정입니다. 여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몸입니다. 지난밤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잠시 머물며 집안일이라도 거들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하여 강쇠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아가, 갈 곳이 없으면 우리랑 같이 지내자꾸나. 며느리도 없는 집에 딸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좋다 하시며 여인의 손을 꼭 잡으셨기에
강쇠는 여인을 당분간 집에 머물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강쇠네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강쇠네 집에 웬 젊은 색시가 들어와 산다더군. 얼굴이 배곡같이 희고 맵시가 고운 게 보통 내기가 아니래. 아니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올 처자가 어디 있겠어. 필시 무슨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거 아니겠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강쇠네 집 앞을 기웃거리며 담장 너머를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개 중에는 강쇠가 산에서 묘한 약초를 캐다 먹고 홀려서 여자를 데려왔다는 둥, 밤마다 집에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둥,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을의 소란스러움은 곧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신복인 마당쇠가 물어온 소식을 듣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강쇠놈 집에 젊은 계집이 들어앉았다고? 빚 갚을 돈도 없다면서 계집질을 하고 있단 말이냐? 칠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강쇠가 돈이 없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혹시라도 강쇠에게 숨겨둔 재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찾구나. 내 당장 가서 요절을 내고 집문서를 받아와야겠다.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갓을 고쳐 쓰고는 마당쇠를 앞세워 강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쇠는 마을 입구에서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점잖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강쇠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쇠야, 잠시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요즘 내 집에 낯선 처자가 와 있다지. 강쇠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비 오는 날 밤에 갈 곳이 없다 하여 잠시 묵게 하였습니다. 박노인은 강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나 때로는 사람의 탈을 쓴 것이 화를 부를 수도 있는 법이다.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네 집 쪽을 보았는데 서기를 띤 기운과 요기를 띤 기운이 섞여 있더구나. 그 처자를 너무 믿지 말고 항상 경계하거라. 그리고 칠성이가 벼르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박노인의 알 수 없는 경고에 강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쓸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의구심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낡은 빗자루 하나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광이 나는 것처럼 깨끗해졌고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지저분한 잡동사니들도 어느새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쇠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소곳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목소리, 어디에서도 요사스러움이나 해코지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쇠는 오히려 박노인의 걱정이 기우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대문 밖에서 칠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놈 강쇠야, 안에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할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칠성이 씩씩거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덩치 큰 마당쇠가 험악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쇠는 급히 마당으로 나가 칠성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어인일로 또 오셨습니까? 아직 날짜가 남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칠성은 강쇠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집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날짜? 네가 돈이 남아 돌아서 계집까지 끼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빚 갚을 돈은 없어도 계집 먹여 살릴 돈은 있는 모양이지. 칠성의 비아냥거림에 강쇠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의 시선이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소문대로 여인의 미모는 빼어났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소문이 헛말은 아니었구먼. 이런 궁상맞은 집에 두기에는 아까운 인물이야. 칠성은 노골적으로 여인을 훑어보며 강쇠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복의 강쇠, 네가 이 처자를 첩으로 들인 모양인데 주제를 알아야지. 내 제안을 하나 하지. 당장 집문서를 내놓고
이 집을 비워라. 그러면 빚은 없던 걸로 하고 내 놈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쥐꼬리만 한 돈이라도 쥐어주마.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해서 내 놈을 옥에 가두고 이 계집도 관비로 넘겨버릴 테다. 칠성의 협박은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강쇠가 뭐라 대꾸하려 하자 여인이 강쇠 앞을 막아서며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천하의 칠성도 순간적으로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인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의 곤궁함을 틈타 과한 욕심을 부리시면 하늘이 노하십니다. 약속한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때 다시 오시지요. 이 댁의 주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고 칠성은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 보름 뒤, 정확히 보름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각오해라. 칠성은 쫓기듯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칠성이 돌아가고 난 뒤 강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보름 안에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강쇠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와 이 집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 여인이 강쇠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강쇠는 여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 담긴 확신이 강쇠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수로 강쇠의 말에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설거지한 그릇들은 달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고 텅 비어있던 장독대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간장과 된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걱정하던 헛간에는 질 좋은 참나무 장작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다 떨어져 가던 문풍지는 마치 새종이를 바른 듯 팽팽해져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강쇠는 이것이 도깨비의 조화인지 부처님의 가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인이 온 후로 집안에 생기가 돌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칠성에게 집을 빼앗길 것을 알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며칠 후 강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삼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도 하기 힘든 산삼을, 그것도 뿌리가 굵고 뇌두가 긴 최상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이것이 여인이 가져온 복이라 생각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산삼을 팔면 빚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강쇠는 산삼을 고이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와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칠성은 이미 읍내의 약재상들에게 손을 써두어 강쇠가 가져오는 물건은 헐값에 후려치거나 아예 사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약재상들은 강쇠의 산삼을 보고 눈독을 들이면서도 칠성의 보복이 두려워 고개를 저으며 헐값을 불렀습니다. 강쇠는 허탈한 마음으로 산삼을 다시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인심이 야박하고 칠성의 권세가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터벅터벅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강쇠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떠와 강쇠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시지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귀한 것은 귀한 주인을 만나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인의 위로에 강쇠는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강쇠가 잠든 사이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선 여인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기둥처럼 내려와 여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후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달빛을 받게 한 뒤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고 다가올 칠성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칠성이 이번에는 관아의 형방을 대동하고 강쇠의 집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보름이라는 약속 날짜는 아직 며칠 남았지만 칠성은 핑계를 만들어 강쇠를 미리 쫓아낼 심산이었습니다. 강쇠가 훔친 물건을 판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관아의 힘을 빌리려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강쇠를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쇠의 집 앞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심한 가을바람만이 마른 낙엽을 굴리며 삭막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마루에 앉아 낫을 갈았습니다. 어머니와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보며 강쇠의 눈매도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나와 그런 강쇠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피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칼이나 낫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제 말대로만 해주십시오. 여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쇠는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쥐었던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거센 파도 앞에서 초가집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돌던 긴장감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끈적하게 내려앉아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에는 전날 밤 여인이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흔적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치조차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묵주를 돌리며 아들의 안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 나직한 기도 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간신히 메우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집안일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정갈하게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뒤뜰 장독대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어 다듬는 등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참다 못해 부인, 지금 칠성이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피할 준비를 하거나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나 여인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당당히 맞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확신과 힘이 실려 있어 강쇠는 답답하면서도 묘하게 의지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아이들이 놀라 우는 소리가 섞이더니 이내 강쇠네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칠성이 앞장을 섰는데 그 뒤에는 관아의 형방과 포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강쇠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관아의 나리가 친히 오셨으니 썩 나와 무릎을 꿇어라. 칠성의 고함에 강쇠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는 어머니와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깨물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형방은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휘 둘러보더니 강쇠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놈이 산에서 귀한 약초를 훔쳐다가 팔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나라의 산에서 나는 귀한 물건은 함부로 캐는 것이 아니거늘 천한 것이 감히 도적질을 해? 형방의 말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꾼이 약초를 캐는 것은 예로부터 허용된 일이었고 훔쳤다는 것은 칠성이 꾸며낸 거짓말임이 분명했습니다. 강쇠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산삼을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은 하늘이 병드신 노모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도적질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강쇠가 땅을 치며 호소했지만 형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시끄럽다. 죄인이 주둥이가 길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그리고 집안을 뒤져 훔친 물건이 더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라. 형방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강쇠의 팔을 뒤로 꺾고 거친 밧줄로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쇠가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요. 강쇠의 비명 섞인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리, 우리 강쇠는 법 없이도 살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 이 늙은 어미 탓입니다. 어머니는 형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칠성은 어머니의 지팡이를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났나? 죄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은 세간살이를 마구 집어던지고 장독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된장과 간장이 흘러나와 마당을 더럽혔고 곱게 말려둔 시래기는 짓밟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강쇠는 묶인 채 바닥에 무릎 꿇려져 피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칠성은 깨진 살림살이를 보며 통쾌하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보아라, 강쇠야, 내가 뭐라 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집을 내놓고 나갔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냐. 이제 너는 옥살이를 할 것이고 내 어미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칠성의 악랄함은 극에 달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잔인함에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문이 조용히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조차 압도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인은 난장판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형방과 칠성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흙탕물 하나 튀지 않은 채 깨끗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마치 왕실의 여인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미모에 다시 한번 넋을 잃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이 주는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은 묶여있는 강쇠를 한번 쳐다보고는 형방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백성을 보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관아의 분들이 어찌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먼 자의 말만 듣고 선량한 백성을 핍박하십니까?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분들이 하실 일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또렷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방은 촌구석의 안악에게서 이런 당당한 질책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연이 네가 감히 관아의 일에 참견을 해? 너도 저놈과 한패거리냐? 여봐라! 인연도 당장 묶어라! 형방이 퀵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포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여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인 주변에 서린 서늘한 기운이 그들의 발을 묶어놓은 듯 했습니다.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몬다면 하늘이 그 부당함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은 강쇠님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터전이며 산삼 또한 그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리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탐하여 거짓으로 죄를 씌우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습니다. 저 요물 같은 계집이 헛소리를 한다. 나리, 전현이 바로 강쇠를 홀린 여우입니다. 전현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칠성은 형방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형방은 여인의 기세에 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미색의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말하는 본세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 너의 죄를 물어 옥에 가둘 수도 있으나 네가 순순히 내 말을 듣는다면 선처를 해줄 수도 있다.
어떠냐? 이 초라한 집구석보다 내 관사에서 지내는 것이 너에게도 좋지 않겠느냐? 형방의 노골적인 수작에 강쇠는 분노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그 입 다물라! 부인! 저놈들 말 듣지 마시오! 강쇠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이 그를 발로 밟아 짓눌렀습니다. 여인은 형방의 제안에 싸늘한 조소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하십니까? 내 비록 힘없는 여인이나 불의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여인의 단호한 거절에 형방은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아주 독한 연희로구나. 내 오늘 내 놈들 모두 경을 칠 것이다. 여봐라. 전연도 끌어내고 집안의 모든 것을 압류하라. 그리고 이 집은 헐어버려라. 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夸광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형방과 포졸들 그리고 칠성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괴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칠성의 갓을 날려버리고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춤을 추는 듯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신비로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는 금실로 용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주머니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희미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묶여있는 강쇠에게 다가가 포졸들이 엉겁결에 물러난 틈을 타 주머니를 강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쇠는 밧줄에 묶인 손으로 어렵사리 주머니를 받아들었는데 주머니가 닿자마자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여인이 처음으로 강쇠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 주머니를 열어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강쇠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형방은 여인이 건넨 주머니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젓갓 주머니에 뭐가 들었다고 요란을 떠느냐? 돈이라도 들었느냐? 아니면 뇌물이라도 바치려는 게냐? 칠성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와 주머니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주머니를 지켜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묶여있던 밧줄이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쇠의 몸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힘을 주어 팔을 벌렸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포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괴력에 턱을 딱 벌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쇠 자신도 놀랐지만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쇠는 자유로워진 손으로 비단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눈부신 서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고 달빛보다 은은하여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먹구름 아래 강쇠의 집 마당만이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빛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먹만한 크기의 보석이었는데 투명하면서도 오색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방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왕의 보물, 여의주 루이주의 조각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빛을 등지고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동해 용왕님께서 하사하신 징표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이자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는 심판의 빛입니다. 이 빛 앞에서도 너희가 거짓을 고할 수 있는지, 너희의 더러운 욕심을 감출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보석의 빛은 더욱 강렬해져 칠성과 형방의 얼굴을 낱낱이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린 공포와 탐욕, 그리고 죄의식이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쇠는 손에 든 보석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정체이자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단순한 시각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파동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에 숨어있던 쥐나 벌레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칠성이 데려온 불량배들은 이유 모를 두통과 구토감을 느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형방조차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눈이 부시다. 저걸 당장 치워라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강쇠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쬐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쇠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구한 뱀이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온 이 여인이 그 뱀의 화신임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준 이 선물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임을 말입니다. 강쇠는 보석을 높이 쳐들고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이 신물 앞에서도 네가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강쇠의 호통은 천지를 뒤흔들 듯 우렁찼습니다. 칠성은 보석의 위험에 눌려 말문이 막혔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보석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감히 손을 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져 마치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마당에 내려앉은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용왕님이 강쇠네를 돕는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노인 역시 멀찌감치 서서 지팡이를 짚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꿈이 맞았어. 귀인이 돕고 있구나. 사필귀정씨, 비귀정이라더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겠구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강쇠네 집을 에워쌌습니다. 강쇠의 집은 이제 단순한 초가집이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이 살아 숨쉬는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방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포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을 뺏어라. 저 보석만 있으면 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저놈들을 죽여서라도 뺏어오란 말이다. 형방의 광기 어린 명령에 포졸들이 주춤주춤 다시 창을 겨누고 다가왔습니다. 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강쇠를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여인이 강쇠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소매 끝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마당을 휘감아 돌며 포졸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렸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뱀이 갤리를 틀고 입을 벌리는 듯한 환영이 아른거려 감히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방은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차리려 애썼으나 목소리는 염소 소리처럼 가늘게 떨려 나와 오히려 그의 비겁함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관복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용이 우는 소리처럼 웅장하고도 두려운 울림으로 다가와 죄지은 자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여인은 안개의 중심에 서서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러자 강쇠의 손에 들려있던 보석에서 다시금 강렬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안개를 뚫고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판의 검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고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과 사악한 기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들고 있던 창과 방망이는 불에 댄 듯 뜨거워져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무기들은 쇳물처럼 녹아내릴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대자연의 분노이자 신령스러운 힘의 현현이었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풀려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며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형방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요술이다. 사악한 요술로 관군을 능멸하다니. 내 놈들을 모조리 참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형방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여. 그대의 눈에는 탐욕만 가득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빛은 요술이 아니라 용왕님의 눈물이자 자비의 결정체이니라. 죄 없는 자에게는 따스한 햇살과 같으나 마음이 검은 자에게는 뼈를 태우는 불길이 될 것이니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그대의 몸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 위험에 형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빛이 점점 더 강해져 형방의 눈을 찌르자 그는 눈을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눈이 탄다. 알겠다. 물러가겠다. 당장 물러갈 테니 그 빛을 거두어라. 형방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대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절한지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도망치자 포졸들도 혼비백산하여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고 밟으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며 강쇠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신발 한 짝과 부러진 육모 방망이들만이 뒹굴며 그들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칠성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관아의 힘도 사라지고 자신을 지켜줄 하인들도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그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보석을 든 채 천천히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쇠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아저씨, 어찌하여 같은 피를 나눈 친척에게 이토록 모질게 구셨습니까? 재물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돌이마저 저버리십니까? 강쇠의 나직한 물음에 칠성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강쇠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돈에 눈이 멀어 헛것을 보았나 보다. 제발 용서해 다오. 빚은 다 없던 걸로 하마. 아니,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줄 테니 부디 목숨만 살려다오. 칠성은 비굴하게 빌며 강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인은 칠성에게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나 한번 잃어버린 인심은 다시 얻기 힘든 법입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겪은 공포는 어르신이 그동안 남들에게 주었던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마시고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만약 또다시 욕심을 부려 남을 해하려 한다면 그때는 용왕님의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칠성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를 연발하며 기어다시피 하여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혼이 나간 듯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로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는 강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칠성 일당이 모두 사라지자 마당을 뒤덮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다시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으며 보석의 빛도 은은하게 줄어들어 강쇠의 손안에서 영롱하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강쇠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여인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손길에 강쇠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죽는 줄만 알았다. 장하다. 우리 강쇠가 집을 지켰어.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을 필두로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강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쇠야, 내가 너를 돕지 못해 미안하구나. 칠성의 기세가 무서워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어. 그래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겨내니 정말 다행이다. 이웃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랬네. 자네가 용왕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들은 강쇠의 손에 들린 보석을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도 감히 만져볼 생각은 못하고 거리를 두고 구경만 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시고 오늘 이 기쁜 날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니 잠시 정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여인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돕겠네. 장정들은 칠성일당이 부수어 놓은 장독대를 고치고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여인을 도와 음식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순식간에 강쇠의 집은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험악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인이 쌀독을 여니 분명 얼마 없어야 할 쌀이 가득 차 있어 안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야. 쌀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네.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좋은 날 쓰려고 조금씩 모아둔 것입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여인의 신통력 덕분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는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로 나무를 묻히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칠성이 짓밟았던 시래기도 여인의 손길이 닿자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 국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착한 강쇠가 받은 복이라 여기며 즐겁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강쇠와 어머니 그리고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윗자리에 모시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차린 것은 없으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강쇠가 권하자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맛보았습니다. 국물 맛이 기가 막히네. 먹자마자 속이 확 풀리는 게 약이 따로 없어. 쌀밥이 어찌 이리 찰지고 맛난가. 꿀을 발랐나. 사람들은 연신 감탄하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굶주리고 억울했던 서름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쇠도 모처럼 마음 편히 밥을 먹으며 이웃들과 어우러지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하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배를 불리고 기분이 좋아진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박 노인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내 평생 이런 신기한 일은 처음 보네. 강쇠 자네가 산에서 구한 것이 뱀이 아니라 용왕님의 딸이었던 게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쇠와 여인을 번갈아 보며 부러워했고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강쇠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더 크고 단단한 이웃의 정과 사랑이 채워진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쇠와 여인은 부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쇠는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귀한 물건을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같은 놈을 위해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강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인연은
저 별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방님의 선한 마음이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사실뿐입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보석은 여의주의 작은 조각입니다. 용왕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를 구해준 은인에게만 주라고 하신 정표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부르는 돌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서방님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분이 지니면 집안의 화를 막고 만복을 불러오지만 욕심 많은 자가 탐하면 파멸을 부르는 물건입니다. 강쇠는 깜짝 놀라 보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용왕님의 따님이라니. 그럼 부인께서 바로. 강쇠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여인은 쉿하고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저 서방님의 아내로서,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이 집에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일로 마을 사람들도 서방님을 귀하게 여길 것이니 앞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 강쇠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밤바람은 축복처럼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강쇠는 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드신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숨소리도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인의 손길이 닿아 윤기가 흘렀고 깨진 장독대와 찢어진 문풍지는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쇠는 이 모든 기적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쥐어진 보석의 따스한 온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용왕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강쇠의 기도는 밤하늘 높이 올라가 별들에게 닿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의 악행으로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계곡 물소리는 쉼없이 흐르며 세상의 시름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쇠네 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다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강쇠와 여인 그리고 어머니의 삶은 오늘보다 더 빛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시련을 겪은 강쇠의 집은 이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고 강쇠의 집 마당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오들오들 떨며 긴 밤을 지새웠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여인이 온 뒤로 방 안은 언제나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헛간에는 백감이 산처럼 쌓여 있어 아무리 부를 때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새 누비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며 내 평생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줄은 처음 알았다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강쇠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 밖에서 눈을 치우는 비질 소리마저 흥겨운 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쇠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가고 얼음이 풀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오자 강쇠는 본격적으로 집을 고칠 채비를 했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보석, 그 여의주 조각은 직접적으로 돈으로 바꿀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뿜어내는 상서로운 기운 덕분인지 강쇠가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풍성했고 장에 내다 팔면 제일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쇠의 효성과 착한 심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근 고을의 부자들이 앞다퉈 강쇠에게 일을 맡기거나 땅을 빌려주려 했습니다. 강쇠는 모인 돈으로 낡은 초가집을 헐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남은 생이 남아 좋은 집에서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강쇠 자네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와야지. 돌쇠를 비롯한 마을 장정들은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웠고 솜씨 좋은 목수들은 대패질을 하며 석가래를 다듬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떡을 찌고 막걸리를 나르며 일꾼들의 새참을 챙겼는데 그 풍경이 마치 마을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공사 현장을 조용히 지키며 일꾼들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안주인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일은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불과 달포 만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터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용이 비늘을 반짝이는 듯 장관이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던 날 상냥식을 하며 강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들보에 입주 상냥 나아갈 곳이 있어 위로 들보를 올린다 이라는 글귀를 써붙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강쇠는 집을 짓고 남은 돈으로 마을 입구에 다리를 고치고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칠성이 떠나고 주인을 잃은 땅들도 강쇠가 사들여 소작료를 아주 낮게 책정해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쇠를 강진사라 높여 부르며 존경했지만 강쇠는 손사래를 치며 여전히 강쇠라 불러달라 청했고 나무꾼 시절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날로 좋아져 지팡이 없이도 마을 마실을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집의 널찍한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 같은 여인이 타주는 차를 마시며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모르겠다. 며느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어. 너는 하늘이 내려준 선녀가 틀림없다라며 여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인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어머님의 덕이 쌓여 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울 뿐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고부간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강쇠는 두 여인이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드는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강쇠 덕분에 흉년이 들어도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인심 좋고 경치 좋은 마을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와 배나무는 해마다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집안의 풍요를 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어머니가 주무시듯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이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참으로 배부르고 등 따습다. 내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상복된 죽음이라 입을 모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강쇠는 상주로서 눈물로 어머니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모셨고 여인 역시 소복을 입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며 곡을 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낙엽을 날렸지만 강쇠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어머니를 평안히 보내드렸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떠나셨기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어머니의 방을 보았을 때 밀려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쇠는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49제가 끝난 날 밤 여인은 강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있어 대나처럼 환했고 여인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무명옷 대신 처음 강쇠의 집에 왔을 때 입었던 하얀 비단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느끼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강쇠에게 깊은 절을 올린 뒤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고 서방님의 집안도 반석 위에 올랐으니 제 소임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강쇠는 깜짝 놀라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떠나다니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저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강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강쇠를 바라보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본래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저는 3년 전 서방님이 산에서 구해주신 용왕님의 막내딸입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정해준 시간이 다 되었고 용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머물고 싶으나 천기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별의 순간이 닥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은혜라니요. 부인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백년해로 해주십시오. 강쇠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에서 그 신비로운 여의주 조각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강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떠나더라도 영원히 서방님과 이 집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서방님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디 좋은 분을 만나 대를 이으시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인의 결심이 확고함을 안 강쇠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보내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보내드리리다. 하지만 내 평생 부인을 잊지 않을 것이오. 다음 생에라도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오래도록 함께 해주시오. 강쇠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도 수정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강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은혜 입은 몸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서방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인이 뒤를 돌아 대문을 나서자 어디선가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강쇠가 맨발로 뒤따라 나갔지만 여인의 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문득 거대하고 아름다운 백사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듯한 형상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오색 무지개가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뱀은 집 주위를 3번 크게 맴돌더니 마을 앞을 흐르는 계곡물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계곡물은 잠시 소용돌이치며 푸른 빛을 내뿜더니 이내 고요해졌고 사방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은은한 연꽃 향기만이 맴돌았습니다. 강쇠는 계곡가에 주저앉아 여인이 사라진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강쇠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두문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슬픔에만 빠져있는 것은 그녀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강쇠는 다시 일어나 흙을 털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인이 남긴 비단 주머니를 안방 깊숙한 곳 장롱 속에 소중히 모셔두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와의 약속대로 강쇠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고 홍수가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 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강쇠를 보며 용왕님의 사위가 마을을 지킨다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쇠는 마을 어른들의 권유로 마음씨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흰뱀 여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지만 새로운 아내에게도 충실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아 집안은 언제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쇠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속에서 만난 흰 뱀과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즐겨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래서 그 뱀이 용왕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라며 감탄했고 강쇠는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바람이 불어와 강쇠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강쇠의 집은 대대로 번창하여 마을의 명문가가 되었고 그 후손들 또한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와집을 백사자, 백사대이라 불렀는데 이는 흰 뱀의 은혜가 깃든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처럼 욕심을 부리면 망하고 강쇠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대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쇠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편안한 얼굴로 가족들에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간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앞 계곡에는 유난히 밝은 달빛이 비치고 물결이 춤을 추듯 일렁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들판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강쇠가 평생을 지켜온 그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풍경이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댕그렁댕그렁 맑은 소리를 내며 잠든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강쇠의 따뜻한 온기와 흰 뱀의 신비로운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여러분만의 평온하고 고요한 꿈속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